금리를 오르는 거하고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반대로 갑니다. 이거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큰 효과예요. 내년은 하락할 것 같고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아, 무조건? 무조건인데 저는 이거 대세 하락 됐다고 보고요. 그 하버드에서 부동산 쪽으로 박사를 했고요. 아, 하버드. 예. 우리가 아는 그 하버드. 아, 예, 운 좋게 들어갔습니다. 잘리지 않고. 그 책을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열심히 게 하셨죠? 아, 예, 맞습니다. 부동산 트렌드 2022. 예.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대학의 이제 다른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매년 이걸 노리겠다. 멘토세요.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은 그렇죠. 뭐 어디가 떠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국토부에서도 실거래가 데이터 완전히 전수 데이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고 이제 분석을 하면 좀 트렌드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예, 그 관점에서 저도 몰랐던 사실들이 좀 몇 개 잡히고 해서 뭐 대단한 전문서는 아니지만은 그 대중들하고 호흡하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제 다른 캐리어인데 저 원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여서 예, 제가 실리콘밸리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웬만큼 다뤄요. 예, 반백살이긴 한데 그래도 아, 지금 저보다 그러면 10살 정도가 많으신 예. 제가 딱 마흔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예. 사람들이 욕할 것 같은데 저보다 동안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젊었어요. 지금 머리 막 하얗게 두고 있는 모습. 빅데이터 시대가 진짜 오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책 마지막에 이제 핫플레이스 사실은 약간 좀 장난 삼아서 좀 쓴 것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KT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니까 이것도 너무 재밌는 게 잡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이터가 겹치니까 또 의미 있는 것들이 나와서 좀 약간 부동산 관련된 트렌드서를 좀 쓰게 됐습니다. 네. 이 책을 기반으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최근에 서울 경기의 부동산 시장이 좀 뭔가 꺾였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혼재하더라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한 유튜버분들은 아니다. 이거 계속 오르고 있다. 이거 뭘 지금 기사가 잘못 나가고 있는 게 이게 자체 팩트지만 해석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있던데 교수님 보셨을 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저는 책에서 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주로 썼고요. 왜냐면은 그 수도권 부동산하고 광역시 부동산하고는 따로 가요. 사실은 예, 뭐 책에서도 썼습니다만은 데이터 트렌드를 봤을 때 2019년 전까지만 보면은요, 우리가 한 2013, 14년까지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죠? 그다음부터 쭉 상승세를 갔고요. 근데 2013년 때까지 보면은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은 하락하는데 다른 광역시들은 올라가요. 예. 그리고 이제 2013년, 14년부터 서울이 바닥을 다지며 올라갈 때 여긴 또 떨어져요. 근데 2019년부터는 같이 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제 그 지역적 시장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지 그 지역에 얼마만큼 공급이 많아졌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소득이 지역마다 올라가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울산 같은 데는 뭐 한때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지역 팩터가 있고 하나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요인이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GDP가 갑자기 폭등했다 아니면은 폭증했다 또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다 아니면 엄청나게 이자율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죠. 2019년 후의 트렌드를 보면 다 같이 갔다는 거는 그때는 제가 생각에는 지역적 특성보다는 그것을 압도하는 국가적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지역적 트렌드를 압도하는 이 국가 차원에서의 그 요소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요소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하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금리에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한국은행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선험적 계속 올리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고 금리를 오르는 거하고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반대로 갑니다. 이거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큰 효과예요. 따라서 이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너무 과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반대로 가기 때문에. 네, 반대로 가요. 말씀하신 대로 2022년에 두 가지 큰 변화의 축으로 선거와 금리 인상 꼽으셨는데 금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선거는요? 선거는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진영에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지금
맨 처음에는 한쪽에서는 세금을 굉장히 뚫을 것 같자 하다가 또 세금 이슈 좀 슬쩍 들어가고 딴 쪽에서는 또 원래 세금을 좀 약화시키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가 이슈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두 후보 다 지금 200만 원, 250만 원 공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떨어진다는 건 부동산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좋은 소식인 거죠. 네. 다만 250만 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실효성은 없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지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근데 공급이 충격이 온다고 하면 그건 부동산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죠. 예. 근데 이제 공급 충격이라는 거는 네. 선거 끝나고 그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고 한 3, 4년 있다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게 한 시점이 한 2024년이나 2025년부터 나올 거고요. 네. 그럼 그 전 단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금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이자율이 워낙에 커서 네. 예, 그 부분들은 상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 사실 양 후보분들 서로 약간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참 어렵더라고요. 네, 정책 대결에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좋은 건 좀 네. 아쉽고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하나 제가 놓친 게 이게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있잖아요. 네네네. 아파트는 부시고 하는 게 재건축이고 재개발은 강북에나 이런 데에 있는 다세대 연립빌라를 부시고 하는 게 재개발인데 그렇죠. 재건축 시장은 기존의 아파트 시장을 자극을 해요.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네. 그 측면에서는 이 재건축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가격을 자극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 후보 모두 네. 도심 재개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재개발은 사실 토지 시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아파트 시장을 자극하는 거고 재개발은 토지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양 후보 자체가 재개발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용적률에 이 토지 시장은 약간 좀 따르게 갈 수는 있어요. 따르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니고요. 예. 토지 아파트 시장이 좀 다르게 갈 수 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와 이제 부동산 가격은 이제 반비례 관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금리 인상 시에 조금 뭐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 좀 어떤 시나리오로 좀 펼쳐질까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에서 뭐 네. 1.0, 1.15, 2.0 이렇게 봤어요. 네네. 근데 1.5가 되는 순간 2022년 연말에 1.5 이자율이 되면은 네. 서울시 전반적으로 한 10에서 17% 사이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평균 한 13% 정도? 네네. 근데 물론 이건 평균인 거고요. 네. 강남하고 노원구도 약간 좀 빠르게 떨어지고. 네. 근데 이제 이자율이 기준금리가 2%가대가 되면 한 13에서 20% 레인지 안으로 떨어져요. 예. 그래서 한 17% 정도 떨어져요. 예. 아, 17%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17% 떨어져도 네. 2020년 초반 가격이에요. 예. 작년인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초. 네. 예, 그러니까 1년 8개월, 2년치 가격이 이제 다시 원상 회복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계속 하향세로 또 있지는 또 않을 거잖아요. 언제부터 또 다시 오를까요, 그러면? 아까 그게 이제 금리 인상 스케줄을 좀 보셔야 돼요. 네네. 금리 인상 스케줄. 근데 금리 인상 스케줄 보는 거는 미국 기준금리 스케줄을 같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어떻게 해서 어느 타겟 목표가 언제라는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요. 근데 미국은 그저께인가요? 어저께 나왔죠. 네. 어저께 이제 연준 의장이 얘기했듯이 네. 테이퍼링 조기할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네. 내년에 뭐 3월까지였나요? 3월까지. 맞아요. 원래 6월까지 했는데 맞아요. 지난번에 3월까지로 줄였죠. 네. 인플레이션 미국 거의 미쳐요. 너무 심각해서 진짜 이자율 안 올리면 안 돼요. 미국 망해요. 그러다가는. 그 내년 3월부터 테이퍼링 끝나고 올리는 건데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올릴지 아니면 뭐 한 번 정도 있다가 텀을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무조건 올리는 것이고 이때부터 올려서 지금 시점이 아니고요. 9월 시점에 연방준비 오픈마켓 커미티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2024년까지 2%대였어요. 장기적으로 2.5%고. 그러면은 내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가 딱 10분기예요. 내년 6월 달부터 분기별로 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2.5씩 하면은 딱 2%가 돼요. 그죠? 2024년까지.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보통 0.5나 0.75가 높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대인데 미국은 0이잖아요. 내년부터 이렇게 올리면 우리도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올리죠.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2024년까지 2.5에서 3%가 될 거예요. 내년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저는 1.5에서 2.0 사이 갈 거고 2023년 말까지는 한 2.5 넘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 예. 그러면 이자율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자율이 지금 뭐 1.5에서 2.0 끝?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편이에요, 지금. 예.
그럼 그렇게 올랐을 때 서울 집값이 어쨌든 10에서 뭐 10% 뭐 하락한다면 이 구별로 좀 나눠본다면 네. 다 똑같이 떨어지진 또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가 많이 떨어지고 어디는 좀 덜 버티나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요. 네. 이제 고가 주택은 사실 위험 자산이에요. 그렇죠. 네. 좋은 뉴스가 오면 고가 주택 빵 가요. 나쁜 뉴스는 고가 주택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요. 저가 주택은 사실 좋은 뉴스가 나서 조금 올랐다가 나쁜 뉴스 나오면 조금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 제가 분석한 거 저도 약간 왜 그러냐 좀 신기했는데 네. 오히려 노도성 같이 좀 서민 주거 단지, 중산층 이하 주거 단지가 모인 데가 더 떨어지고요. 네. 이런 고가 주택이 좀 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까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거는 지금 반대예요, 반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강남구에서 올해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통틀어서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량이 전체의 60%예요. 근데 15억 이상은 대출이 거의 안 나와요, 사실은. 그렇죠. 안 나오죠. 예. LTV 안 되잖아요. LTV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LTV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사는 거예요. 거의 자기 돈으로 사요. 그렇죠. 거의 자기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 P2P는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그쵸, 그쵸. 예, 그거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P2P 대출. 여러분 제가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부분은 이제 갭 투자해서 전세 끼고 이렇게 자기 자금 넣은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는 전세가 사실은 자기 자본이랑 다름없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없으니까. 자기 자본으로 가셔야 되는 건 자기 자본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30억짜리 현금 넣고 샀어요. 그죠? 근데 이자율이 올랐다가 제가 그거 옆집에서 한 5% 빠졌다고 제가 그거 팔겠냐고요. 상관이 없겠네요. 상관이 없어요. 현금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강북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본인이 5억에 집을 샀다고 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주담대 해가지고 한 3억 끼고 3억은 대출이고요. 그다음에 신용 한 1억 정도 끼고 본인이 한 1%, 그러니까 1억은 자기 돈을 넣었다고 치자고요. 그죠? 근데 그럼 5억에서 10% 떨어지면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게 10% 떨어지면 이제 5억 5천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기 에쿼티, 자기 자본 1억 중에서 5천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엄청난 자기 자본이 그렇죠.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순간에서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던질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저는 약간 무섭다고 생각해요. 약간 공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꺾이는 데가 네. 우선 지금 경기도권 꺾였다는 얘기 계속 경기도권 꺾였다는 게 한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더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서울에서도 지금 강북권에서 꺾인다는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강남도 지금 어떤 데서 신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데서는 뭐 단지별로 봤을 때요. 네. 단지별로 봤을 때 3분기나 4분기에서 그전보다 지금 가격이 떨어진 것들이 잡혀요. 강남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이게 이자율이 지금 올라가는 순간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변곡점은 시작됐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면 강남은 그래도 딴 데보다는 좀 덜 떨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굳이 지금 내가 집을 사고 싶은 분인데 여력이 된다면 강남에 사는 거는 나쁜 선택지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건 또 아니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갭이 굉장히 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래량은 지금 다 줄고 있거든요. 강남도 과거보다 한 60%가 줄었어요, 거래량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팔려는 사람들이 가격대는 여기 있고 맞아요. 매수자는 여기 있는 거예요. 매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매물은 있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일부 급한 분들이 아마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현금이 아니고 약간의 대출이 낀 분들이 팔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분들한테는 뭐 기회가 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은 네. 보다는 한 2023년이나 2024년 정도에 그때 좀 잘 마켓을 보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예. 현재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는 강남이 좀 안전하다고 해주셨는데 그 예. 강남도 위험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강남 가격이 대폭락 이건 아니고요. 네.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를 만들잖아요. 가격 지수라는 거. 네. 근데 가격 지수라는 게 사실 평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 대비 뭐 지난달 대비 지금 10% 올랐다고 하는데 어떤 건 사실은 지난달보다 20% 오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5%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된 것들 중에서 평균치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지수 자체가 아마 많이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싸게 거래된 데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외적으로. 싸게 예. 되는. 예. 그러면
다른 서울 말고 5대 광역시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인데 네. 여기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좀 버티는 데도 있을까요? 이게 또 잘못 말하면 또 댓글에 또 욕이 너무 많아서. 근데 서울만 또 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5대 강력시까지는 그쵸. 코멘트 한 번 예.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우선은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안 좋은 요소가 계속 갈 거예요. 네. 2024년까지 갈 거고 이자율이 오르니까. 네. 그럼 이제 지역 시장으로 봤을 때 수요하고 공급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수요라는 게 사실 수요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인구수, 다른 하나는 이제 소득이에요. 네. 소득은 근데 잘 모른다고 치고요. 네. 인구수만 봤을 때 광역시 중에서 인천하고 경기 빼고 다 인구가 떨어져요. 2025년까지. 네. 예, 2025년까지 한 3%, 4% 이렇게 다 떨어져요. 그 얘기 뭐냐면 수요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도권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서 내년 또는 내후년에 한 번씩 공급 충격이 와요. 수요는 없는데 엄청난 공급량이 와요. 대구도 엄청 공급. 대구는 정말로. 제 고향이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미분양 시작됐고, 네. 내년, 부친이나 이런 분들 말씀 나누시면 말씀하실 거예요. 네. 지금 내년하고 후년 물량 꽤 나온다고. 예. 음.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냐고. 이자율은 오르지, 수요는 잘 없는데 공급은 오지. 뭐 대구 사셨으니까 대구에 사실 인구가 계속 빠졌잖아요. 그렇죠. 계속 빠져나가고 주변 이제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 트렌드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네. 근래에 가격 올랐다고 사람들이 한 2, 3년 전부터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물량이 나오는 시점이 내년 후년인데 그 네. 물량이 꽤 많다니까요, 지금. 예. 그럼 교수님이 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합쳐서 예측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음. 이 예측을 틀린 분들이 좀 꽤 많이 있으셨잖아요. 예. 일단 이 부동산 가격 예측한다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 영역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했던 회사가 그 PPL이라는 회사인데 네. 뭐 지금은 코스타라는 엄청난 기업에 합병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뭘 했냐면은 네. 아시아하고 유럽에 있는 주요 도시들, 뭐 서울, 동경, 뭐 북경 이런 데의 오피스 가격 예측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네. 임대료가 어떻게 될 거다,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공실률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작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모형도 이제 만들면은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뭐 월스트리트에 있는 골드만삭스, 리만 브라더스 이런 친구들이 그 모형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해요. 네.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여기 이 정도 공실률이고 뭐 수익률 이렇게 되면 우리 여기부터 들어가야지. 그 근거 자료가 돼요. 네. 근데 사실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어느 정도 그 썼던 방법론을 갖고 저는 한 거고요. 네네. 저도 뭐 100% 맞을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계량경제 모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개의 그 방정식을 만들어서 서로 돌리는 모형이거든요. 네. 예,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가정이 뭐냐면은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할 때 이자율이 이렇게 올렸을 때의 가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하고 2022년에 뭐 GDP가 같다, 인구수가 똑같다, 그리고 또는 그 공급량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예측을 한 거죠. 교수님이 그 예측이 좀 틀릴 수 있는 뭔가 변수라든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 충분히 있죠. 예를 들어서 이자율을 안 올렸다든지 네. 아니면 갑자기 소득이 100% 상승했다. 네. 그런 정부에서 지차로 한 1억씩 다 줬다. 예. 아니 그건 뭐 있을 것 같지 않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 이런 거는 업계에서도 네. 위험하게는 저게 올까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런 대규모 사건이 발생하면 다 틀리죠, 사실은. 예. 다 그럼 틀리죠. 교수님도 유튜브에 채널에 출연하셨으니까 네. 당연히 다른 유튜브도 그래도 가끔 보실 때가 있으실 거잖아요. 예, 또 예, 부동산 이야기는 더 보실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일라님 채널에도 출연하신 걸로 아는데 예. 그 채널 주인님 정태익 대표님도 예. 오른다. 그 다음에 다른 부동산계에서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 대다수가 요즘에 좀 오른다고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이유로 내년, 그 주택 후년 공급? 네. 공급 없다. 이게 몇 년째냐. 네. 근데 어떻게 오르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요, 네. 2029년하고 2020년에 서울이 엄청 올랐어요. 그죠? 네. 그럼 2029년, 2020년에 공급이 없었냐? 아니에요. 2008년 이후로 제일 많았어요, 사실은. 아, 진짜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그 국가 차원에서 요인 팩터가 크다고 하면 이게 가요. 네. 근데 얘가 약하고 얘가 강하면 얘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6년부터 가격 사실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
16, 17, 18년에는 사실은 신축 물량이 평균보다 적어요. 네. 그때는 공급 부족이 맞아요. 근데 19, 20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네. 명확하게 공급량이 많았어요. 공급이 많았다. 예. 따라서 공급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건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그거는 공급 이상의 그 이자율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때 공급이 많을 때 집값이 오른 거는 유동성 때문인가요? 유동성이 커요. 2%대 이자를 거의 처음 만나본 거거든요. 네네. 2019년 초에 좀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이자율 2% 된 다음에 그게 장기간으로 계속 갔잖아요. 네네. 그죠? 작년부터 0%대 이자율이 네네. 됐고, 작년 이제 7월 달에 이제 임대차 3법 나오면서 뭐 저는 그거 찬성합니다만은 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 전세가 폭등이, 그 가격 폭등을 그게 만들었죠. 뭐. 네. 예, 유동성하고 작년, 그러니까 2019년, 20년은 제가 봤을 때는 공급보다는 유동성하고 그리고 이제 임대차 3법이에요. 부동산 어떻게 보면 하락을 얘기하신 요즘 몇 안 되시는 분 중 한 분인데 좀 재미있었던 거는 예. 다른 분 영상 저도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 대표적으로 뭐 굳이 나눈다면 뭐 하락론자, 상승론자 있다 친다면 예전에 이제 하락을 얘기하셨던 분들은 요즘 영상 나오시면 진짜 안 좋은 그때 그분 때문에 지금 못 사신 분들은 안 좋은 댓글 담길 수 있잖아요. 이사회 교수님도 이제 하락을 얘기하시는데 교수님 영상에 별로 안 좋은 댓글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전 그걸 보면서 이분의 이야기는 이번에는 굉장히 좀 우리가 지금 믿어도 되는 건가. 아니,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뭐 서울대에서 강의하지만은 네. 제가 2013, 14, 15년에는 학생들 보고 갭 투자 빨리 하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갭 투자를. 예, 왜냐면 그때가 아마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 산 사람들,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제가 서울대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재화기 때문에 언젠간 사야 돼요. 네. 시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번 물린 사람들 한 10년 있을 때 그 고통을 몰라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특히 모르죠. 뭐 미쳐요. 이건 물리기 시작하면은. 네. 예, 정말로. 또 샀는데 옆 동네 오르는데 내 동네 안 올라? 그때 또 미쳐요. 예, 그러니까 투자 시점을 잘 하시고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그 공부를 한 다음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락을 하는데 이게 또 주장창 하락해서 대폭락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아니죠.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9년에 본인이 생각하는 주택이 2019년까지 왔다. 그때는 본인 판단으로 내가 한 소득도 안정적이고 10년 견딜 거다. 그러면은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그때는 주택을 매수하셔도 돼요. 2019년 가격이 오는 순간. 네. 예, 저는 거기보다 더 빠진다는 건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번에 집값 어쨌든 하락한다고 보신다면 나중에 지금의 집값을 회복하는 시점은 언제쯤? 그리고 집은 결국에는 교수님도 우상향한다고는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재화 가격은 가죠. 주택은 더 가요, 사실은. 근데 중간에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변동폭이 큰 거여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약간 좀, 그러니까 내년은 하락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정체가 길어질지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체가 어떻게 길어질지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자율이 2022년, 2023년, 2024년부터는 어느 정도 딱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게 좀 계속 쭉 갈 텐데, 네. 그 다음에 양 진영에서 얘기하는 네. 공급량이 정말 나올 것인가. 그럼 또 얘기가 또 되게 달라져요. 예. 그걸 알려면 아마 2022가 아니라 2023. 왜냐하면 이거 2022에 담겨 있는 건 2023까지니까. 지금 교수님이 알고 있어도 대답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제가 하여튼 내년엔 10월달 중순에 책을 출간하는 것으로 하고 2024년께 알고 싶으면 내년 10월 교수님 다시 초대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세 집단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무주택자분, 그다음에 1주택자, 다주택자분들 이분들 좀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대처해야 될까요? 우선 저는 비슷한 상황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쓰러운 거는 올 초 중반을 강타했던 단어가 영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데이터를 보면은 정말로 20대하고 30대가 전체 거래량에서 40%까지 갔어요. 진짜 많이 샀더라고요. 예. 근데 보통 30대가 집을 안 사는 계층이 아니에요. 30대가 한 30% 사고요. 40대가 30%, 50대가 30%예요. 나머지 이제 50대, 60대 이상 또는 가끔 20대가 가끔 사는 거죠. 가끔이죠. 가끔이에요. 근데 올해는 보면은 정말로 30대가 40%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산 거고.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은 40, 50대, 60대 분들은 그거예요. IMF 겪은 다음에 부동산의 출렁인 거 느꼈고 2008년 위기도 한번 겪었고 2021년에
유럽 사태 같은 것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이 사이클을 겪은 세대고 젊은 세대를 그 사이클을 못 겪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4년부터 바닥을 다지던 게 2016년에 이렇게 되면서 누구는 벼락거지 되고 누구는 완전 자산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그 몰린 거라고요. 박탈감도 엄청나고요. 제가 오늘 고향이 대구라서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구 고향에 있는 친구가 올라왔거든요. 네. 지방에 있으면 특히 이 친구는 이제 일하는 곳이 거제도 조선 쪽이라서 집값이 서울과 또 차이가 좀 나잖아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오더니 여기 마포에 34평이 한 20억인 걸 보고 충격을 받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이죠, 정말로.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정부가 명확한 사인을 줬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어떻게 양질의 주택을 언제쯤에 공급한다는 얘기가 잘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은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아, 무조건. 무조건. 근데 저는 이제 대세 하락 됐다고 보고요. 네. 지금 이제 물량이 쌓이고 있고 지금 거래량이 주는 패턴을 꼭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전년 대비 심각하게 줄어들면 그거는 가격이 하락하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내년이나 이런 되면 뭐 예전처럼 뭐 대폭락의 시작 어쩌고 그걸 나올 텐데 그걸 너무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2019년 초반 가격대 비슷하게 본인이 살고 싶은 데가 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물론 그때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간 내가 견딜 수 있겠다. 그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내년만 말씀드리면 무주택자 기다리셔야 되는 기다리고. 거고. 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견뎌요. 아, 예. 1주택. 왜냐면 떨어지면 팔아야죠. 근데 이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주식 이거 샀다가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뭐 네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1주택을 팔았는데 아마 양도세가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죠? 양도세가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사는 시점에 만약에 LTV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대출을 많이 꼈다고 하면은 괜찮겠죠. 근데 지금 대출 LTV나 이런 게 강화돼가 대출을 과거보다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맞아요, 이분들이 맞아요. 이거를 팔아서 동일한 유형의 양질의 주택을 못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파셔면은 큰일 나요. 따라서 이거 만약에 정말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면은 완벽하게 세팅하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무서까지 다 하고. 네. 근데 먼저 팔고 갈아타기 한번 해볼까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갈아타기가 잘 안 돼요,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예. 부동산에서 가장 큰 위기가 위험 요소가 사실은 황금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상황을 보시고 좀 견뎌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금과 같은 세금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든 파는 게 맞죠. 예. 근데 내년 선거 끝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여당 측에서는 양도세 인하 얘기 나오고 맞아, 지금 맞아. 근데 다른 쪽에서는 원래 그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선은 6월이나 7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상황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심플하네요. 무주택자는 기다리고 1주택자는 견디고 다주택자는 팔아라. 팔아라가 아니고 아니,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에 대선 결과를 네. 보셔라. 대선 결과 보고 예. 정리할 예, 거는 예, 정리해라. 예, 예.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서울 아파트 가격 비싸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요즘에는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의 가격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요? 아니 진짜 우리가 옛날에 뭐 밀리언 달러 하면서 네. 10억이라는 거는 부의 상징이고 이런 걸로 해서 이 영화 제목에도 밀리언 달러 뭐 이런 제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10억이 현금 있는 분은 또 많지 않겠지만 10억 아파트 가졌다 해서 결코 부자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20억 아파트도 부자다? 아 서울에서는 그게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고가 아파트를 그 정의하는 기준 자체는 그 시점에서 어떤 특정 기간의 시점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뭐 이렇게 그 기간의 시점에서 상위 10% 아파트대 가격을 고가 아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네. 상위 10% 또는 상위 5%. 네. 그걸 럭셔리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15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서울시 전체에서 2016년 이전만 하더라도 15억 아파트는 전체 거래량에서 2%대 상위였어요. 탑2. 탑 상위? 상위 2. 예. 근데 서울 전체에서 15억 이상은 지금 15%예요. 그러니까 네. 탑 15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고가 주택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실은. 많이 예. 진짜 많이 오른 거죠.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거고. 강남은 2016년에도 15억은 고가에서 10%대가 15억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60%가 15억 이상이에요. 강남이요. 예.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15억이라는 아파트는 중위값이나 평균값도 안 돼요. 강남에 15억 이상 아파트가 있긴 하군요.
그쵸. 강남은 진짜 약간 넘사 약간 느낌이 있어서. 15억 이상, 30억 이상도 강남에서 한 지금 네. 20%가 30억 이상이에요, 거래량에. 그럼 도대체 강남의 10%는 어느 정도 가격인데요? 강남에서 10%, 네, 20%가 지금 30억. 30억,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데이터는 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량을 바탕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 10%가 제 기억에 33억이었던 걸로 알아요. 예. 그럼 강남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억 이상이면 좀 비싼 예, 아파트고 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떨어지긴 하겠네요. 예, 서울 기준 제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15억이 한 15%니까 뭐 한 17에서 한 20억 사이 아닐까요? 이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 사실 집값 보면 사람들 뭐 20대, 30대 분들이 그렇게 집을 빨리 사게 된 것도 지금 못 살까 봐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있을 그게 텐데. 컸죠. 사실 그럴 때 정부가 명확하게 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한 공급저택이 어떻게 나올 거고 이게 명확하게 몇만 채가 여기 나올 거라는 얘기를 했어야 네.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신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당신들을 위해서는 LTV도 60%가 아니고 70% 정도 할 거고 네. 공유형으로 해가지고 모기지 이자를 좀 싸게 해줄 테니까 네. 기다려 하면 기다려요. 2년 후에 만들 테니까 기다려 하면 기다린다고요. 근데 지금 리더십이 너무 없잖아요. 네. 예, 그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어쨌든 정책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거의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대실패고 대참사죠. 네.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이 어쨌든 저는 뭐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다 전문가분들이시고 또 도움받는 교수님 같은 또 다른 뭐 각계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 정권의 특징인 것 같은데 이너서클을 많이 쓴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딴 거보다도 그 정책 담당자는 교수보다는 그 부동산 금융업계 또는 자산운용업계 이게 금융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더 이상 짓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건축이 그러니까 건설이 아니 부동산 건설이 아니고 부동산 금융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 중산층과 서민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대출을 잡잖아요. 예, 그럼 누가 집을 사냐면 부자들밖에 안 사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을 위한 주택을 질 수 있는 건설업자한테 마찬가지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까요? 네. 그게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주느냐 아니면 금융 인센티브를 주느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결국은 실무를 아는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정권에서 그런 분이 국토부 장관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예. 저 같은 학자 이런 사람들 아니고요. 그 자동차도 예. 자기 연봉에 얼마 정도의 타일 탄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보통 뭐 자기 연봉이 한 50%에서 뭐 아반떼를 타든가 아니면 뭐 소나타를 타든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 연봉 이상을 벗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가소비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럼 집을 살 때는 이 적정 가격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눈높이가 워낙 높아지고 갭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게 안 돼도 갭을 일단 껴놓고 내가 사놓고 본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이자율이 높아지고 할 때는 되게 희청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쪽에서는 네. 한 본인 소득의 30%를 적정하다가 봐요. 근데 집값이 과하게 오르는 선진국에서는 40%까지도 적정하게 보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은 네. 이 사람은 이제 3억 3천만 원까지는 부동산 거주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주라는 게 본인의 월세라든지 아니면은 매입을 하는 경우에 본인의 주택의 그 모기지 이자가 3천만 원까지는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이라고 하면은 30%면은 이제 3천만 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모기지 이자율이 3%다. 네. 그러면 이제 10억짜리 주택까지는 괜찮은 거죠. 그죠? 근데 만약 그때 모기지 이자율이 2%로 떨어졌다. 네. 그럼 그때는 15억이 되는 거죠. 더 비싼 거. 예. 네. 더 비싸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자율이 무서운 거예요. 이자율이라는 게 3에서 2% 겨우 1% 떨어졌지만은 부동산 가격은 50%가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만약에 0.5%에서 1.0, 2.0이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거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또 이자율로 갔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 이자율을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가 지금 되게 클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꼬마 빌딩이 굉장히 사실 작년과 올해 많이 이제 핫했었는데 사실 꼬마 빌딩 같은 거 제가 알기로 한 뭐 법인 같은 경우는 70%, 80%까지 대출 가능한 걸로 아는데 지금 또 이게 책이 보니까 좀 위험한 것 같다 하시던데 실제로 저는 꼬마 빌딩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을 몇 분 아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사야 된다. 대출 그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뭐 30대 분도 계시고요. 네. 뭐 40대 후반, 뭐 50대 초반도 계신 것 같고. 60대 이상하고 말씀을 하면 아마 얘기가 다를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꼬마 빌딩이라는 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네. 강남 건물 가격은 지금이 제일 싸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세 지긋한 분들 중에서 강남에 건물 가든 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휘청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IMF 때 정말 팔고 싶어도 못 팔았어요. 그때는 뭐 50% 디스카운트해서 또 팔기도 했었고, 네네. 2008년 때에도 사실은 강남 많이 거래는 안 됐습니다만은 호가가 엄청나게 폭락했었어요. 이게 경기하고 반드시 밀접하게 갑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올해는 제 말씀은 올해하고 작년에 강남 앞 꼬마 빌딩이 안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대폭등했어요, 사실. 엄청 올랐죠. 엄청나게 대폭등해서 아파트 가격 이상으로 올랐어요. 예. 근데 우리가 실물 경제를 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첫 번째는 메가 트렌드라는 파트를 썼는데 네. 거기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은 상가 분양하지 말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1층에 오프라인 리테일들 지금 문 닫은 데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1층에서 맞아.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이태원도 지금 많이 비었고. 명동 반 비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심각하게 타격 받았습니다만은 오프라인 리테일이 안 좋은 건 2010년대 중반부터 안 좋았어요. 온라인에서 워낙에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꼬마 빌딩 우리가 보자고요. 4층인데 1층은 다 상점이에요. 맞아. 그죠? 지금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들어오기가. 2, 3, 4층 오피스예요. 전 세계적인 인베스터들한테 물어봤을 때 부동산 유형이 이제 주택, 그리고 이제 오피스 건물, 그다음에 이제 리테일 쇼핑, 그리고 물류 창고인데 물류 창고하고 주택만 봐요. 오피스하고 이 리테일 쇼핑을 안 봐요. 수요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꼬마 빌딩에 과연 수요가 있냐?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은 딱 한 가지예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져가지고 네. 대출 많이 끼고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대출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자가 이런 꼬마 빌딩 대부분이 다 변동금리예요. 그리고 예, 이거 이자율 올라가는 거를 봤을 때 네.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합이 이거를 커버를 하느냐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 무리하게 지금 들어가서 잡는 경우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다만 또 이건 있어요. 꼬마 빌딩 가격들이 네. 서울 같은 경우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에요. 강남 무지하게 올랐고요. 성수동 무지하게 올랐고, 다만 서울의 서북 쪽은 약간 덜 올랐어요. 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은 가능성은 있다는 건데 본인이 정말로 그 건물 안에 있는 임차인들 채울 자신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거 없으면 섣불리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자영업을 하는데 본인이 들어가고 건물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건물에 그냥 들어가서 세입자로 살 수도 있지만 본인이 건물을 올리고 자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는 이제 본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되고 그런 확신이 있으면 하셔도 되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이자나 그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시면은. 근데 여기서도 또 고민하셔야 될 것이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인플레이션 얘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깡통 건물 4층짜리 오피스 건물 있잖아요. 근생 건물. 한 5, 6개월 전에 평당 600이었어요. 근데 지금 평당 1000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도 사실 신축 못지않게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명확하게 이게 과연 얼마에 지을 수 있는지까지 보시고 하셔야 돼요. 과거의 건물값, 토지값 대비 건물값이 아니에요, 지금은. 토지도 올랐고 건물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좀 세심하게 따지셔서 해야 돼요. 지금 위험해요. 예. 그럼 지방 소재 건물 구입할 때는 또 반드시 뭐 받아야 하는 게 있다고? 지방 소재 건물을 가고서 사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요? 예, 아니 우선은 경기가 좀 안 좋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아주 핫플레이스가 된다 같은 지역을 보시더라도. 이제 본인이 건물을 뭐 한 20억에 샀더라도 감정가가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거래가 안 돼버리면은 과거 거래 시점으로 해버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의 시가 대비 50%, 60%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 탁감한 감정가를 대비해서 50, 60%가 나와요, 사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래 가격하고 감정가가 비슷해요. 어떤 때는 더 높은 적도 있었어요. 예. 제가 아는 분은 청담리에 건물 샀는데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이 나오니까 정말 얼마 안 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떼보자 된 거죠. 부럽다. 예. 근데 그거보다 3, 4년 전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예.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보다 감정가가 굉장히 낮을 수가 있고 거기서 또 담보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은행이나 이런 데 탁감하시고 감정가 얼마하고
거기서 담보가 은행 대출이 얼마큼 나오지를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물려요. 교수님께서 또 부동산 이쪽 편에서 굉장히 또 데이터를 굉장히 전문으로 다루신 분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어쨌든 입지를 되게 중요시기잖아요. 언젠가 지금은 뭐 기다리고 버티고 한다 언젠가 집을 사야 되니까 네. 좋은 입지를 고르는 좀 기준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이게 우선은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애 주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1인 남성이나 여성이 사는 부분하고 네. 뭐 신혼인데 아이가 있는 뭐 신혼부부하고 이제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이 있는 부부, 예,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분하고는 다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거기에 맞춰 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글쎄요, 거기서 제가 어떤 거를 추천해 드릴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 딴 것보다도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과거보다 학군의 영향력이 굉장히 없어지고 있어요. 아, 없어지고 있나요? 학군의 영향력이 서울의 경우에. 어. 왜냐면은 우선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1학년이 10만 명이었어요. 네네네. 지금 5만 명이에요. 진짜 급감했고, 그러니까 과거보다 이제 그 학군 수요라는 게 굉장히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군 수요라는 게 전세 수요지 매매 수요가 아니에요. 강남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이제 뭐 중고등학생 학부모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은평구에 있는 친구도 이론상으로는 강남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걸 다 열어놨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학군이 과연 그만큼 영향력이 있느냐는 약간 예외적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뭐 이런 거예요. 뭐 요새 대부분이 보통 아이가 하나 또는 둘이니까 그렇죠.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25평대에서 33평대를 좀 주로 찾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들을 서울시 전역을 훑어서 자기가 한 포트폴리오 한 5개를 만드셔야 돼요. 네.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강남 쪽에서는 이제 제가 맨날 역삼동 얘기하는데 사는데 뭐 왜 그러냐고 하는데 내가 물론 거기도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네. 역삼동이 대치동하고 학군하고 생활권이 동일해요. 네. 근데 대치동보다 가격이 한 20-30% 싸요. 예. 물론 거기가 그게 약간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학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있어요. 네. 예. 근데 뭐 중학교도 뭐 휘문중학교 가고 진선, 숙명 다 가고 고등학교 거기 다 가니까. 근데 그 관점에 봤을 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역삼동에 있는 20-30평대 아파트가 제일 중과라고 봤을 때, 네. 그죠? 그럼 이거하고 이제 다른 지역들 뭐 행당동이라든지 아니면 옥수동이라든지 아니면 저 마포라든지 이런 네. 데랑 좀 같이 비교를 하면서 네. 가격의 흐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예. 근데 여기서 굉장히 빵 떴는데 여기 상대적으로 덜 떴다. 네. 서울은 나중에 거의 동조의 한성이 같이 가요. 네. 그러니까 즉 제 말씀 뭐냐면은 강남이 먼저 움직여요. 네. 근데 다른 지역들을 누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 늦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와 강남 폭등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와 여기가 폭등했나가 돼요. 강남은 약간 좀 이런데 따라서 본인이 이제 주택을 사고 아이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어딘가를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살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여러 군데 공부를 하시고 위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과거의 가격 패턴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익히셔야 돼요. 강남 얘기해 주셔서 아까 전에 강남 뭐 지금이 제일 싸다 이거는 뭐 틀린 의견이다라고 멘트 해주셨는데 네. 강남 불패란 말도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깨지기 힘든 걸까요? 어떻게?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강남 불패. 그 왜요? 말도 안 왜요? 되는 거짓말. 예.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에요. 근데 저는 부동산 전문가분들 만났을 때 강남을 대체할 곳은 앞으로도 진짜 나올 수 없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가 좀 다른 게 네. 강남을 대체할 곳은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건 맞아요. 예. 근데 두 번째는 강남 불패라는 게 강남은 가격이 빠지지 않았다는 걸로 가면 그건 아닌 거예요. 강남 가격 이 사이클 굉장히 심해요. 네. 예를 들어서 80년대 중반부터 보자고요. 네네. 그 올림픽 기간에 당시 뉴스 한번 보세요. 강남 가격 1년에 100%씩 올랐어요. 대폭등.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괜히 200만 원 건설하고 막 40만 원 건설해가지고 서울 주변에 신도시 건설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가격 오르다가 분당이 입주하는 시점이 91년부터 93년까지 강남 가격 떨어져요. 그거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좀 농담이 아니고 살아봐서 아는데 그게 계속 떨어지다가 97년에 만난 게 우리가 IMF예요. 그때 폭락 또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99년, 2000년에 이제 주식시장 폭등하면서 그때부터 가격이 빵 오르기 시작을 해요. 빵 오르다가 2004년에 LG 카드 사태 만들면 또 약간 흔들려요. 그리고 쭉 올라요. 노무현 기간에. 2008년에 글로벌 위기 터진 다음에 가격이 또 20% 떨어졌다가 이자율 다시 올리면서
내추면서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2010년대 초반에 보금자리 주택 나오고 2011년부터 이자율이 2%에서 3% 오르는 순간부터 강남 가격은 빠져요. 왜 우리가 2010년대 초반 얘기를 안 하냐고요. 왜 우리가 90년대 장기 정책을 얘기를 안 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은 이게 약간 평균 회계적인 성격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인플레이션만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평균 회계적인 것이죠. 예. 그 사이클이 없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강남 불패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다. 강남도 떨어질 땐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떨어지고 더 떨어져요. 네. 책에 보면 또 이제 미래의 핫플레이스 한 5군데 소개해 주셨는데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미래의 핫플레이스 5군데 좀 어디일까요? 여기는 좀 나중에 뭐 좋은 동네도 있지만 집값이 조금 약간 오를 확률이 높다고도 좀 볼 수 있다는 의미겠죠? 제가 그 교수인데 막 투자라고 이런 게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약간 좀 그걸 좀 돌려서 얘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제가 다시 짚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데이터를 좀 두 개를 봤어요. 하나는 뭘 봤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과거 대비 한 2, 3년 동안 다세대나 단독 주택이 굉장히 많이 바뀐대. 뭐 그건 이제 케이스가 두 개예요. 이제 설해마을처럼 상권화가 되거나 강북에 있는 재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보면은 이제 그런 지역들 보면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핫플레이스화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데이터하고 딴 걸 뭐 봤냐면은 KT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는 강남 3구에 사는 MZ 세대 20, 30대가 트렌드 세트라고 봤어요. 이 친구들이 주말하고 공휴일에 어디 놀러 갈까를 봤어요. 이게 좀 재밌었는데요. 무슨 전국 단위로 보면은 이 친구들이 딱 세 군데 가요. 동해안, 강릉하고 예, 고성, 양구 이렇게 놀러 가고 부산 놀러 가고 제주도 놀러 가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서울시 안에는 얼린 노는 거 봤을 때 아까 본 데이터 두 개를 보면 다 5군데가 정도가 겹쳐요. 첫 번째는 이제 성수동 클러스터가 확장이 돼요. 성수동이 지금 성수 1, 2, 3, 4, 성수 1가동, 2가동이 오른쪽으로 건대 입구까지 가고요. 북쪽으로 마장동 비스거리하게 가요.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을지로하고 충무로가 굉장히 강력한 클러스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핫한 데 많죠. 네, 지금도 힙지로라고 하는데 아마 그게 더 굉장히 무슨 컨텐츠 자체가 재밌어요. 거기가 출판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시장 같은 데 건어물도 팔고 해서 컨텐츠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2호선 라인에서 남쪽하고 이제 그 4호선 쪽 이쪽 보면은 거기가 좀 하여튼 바뀔 가능성이 높다. 지금 뭐가 생략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쪽은 이제 효창공원하고 용산공원하고 효창공원 사이. 제가 효창공원 살았었는데. 그래요? 집 잘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네, 저 용문동 쪽에 살았거든요. 그러시구나. 효창공원역. 그 효창공원역에서 하만 가면 삼각지잖아요. 네, 맞아요. 삼각지에도 사실은 맛있는 데 많아요. 4, 5년 전부터 이제 약간 꿈틀거리게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열정도 거리 같은 데 보면 재밌는 데 많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게 잡히더라고요. 저 사실 열정도 거리 뭔지도 몰랐어요. 전 가봤어요. 데이터 보니까 여기 왜 이래 했더니 여기 열정도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근데 거기가 좀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상권보다는 아마 좀 생활권, 그러니까 약간 주거 위주로 개발될 것 같은데요. 영등포 구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십자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물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여의도하고 이 합정으로 출근하는 1인 가구 세대들을 위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 주거 양식이.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들을 위한 좀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 뭐 베이글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에서는 이제 청계산 입구하고요. 신분당뇨성을 따라서 이게 아마 내년인가 후년에 아마 이게 내년이군요. 내년에 아마 신사역까지 가고 명년에 다시 이제 용산까지 간다고 하면 이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신분당선역 따라서 청계산 쪽하고요. 양재천 카페거리. 거기가 또 잡혀요. 이 5군데가 이제 교수님 책에서 소개하는 포스트 코로나 핫플레이스 탑5.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 우린 각자 알아서 해석하는데. 근데 이게 다 지금 가격들이 좀 비싸니까 제 말씀은 이제 뭐 자산가분들은 아마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완전히 본인의 선택이고요. 이제 젊은층들 이제 창업하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상권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레동 같은 게 보면은 낮에는 사람 없는데 밤에도 사람 거리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잘 나가는 데 보면 그 안에 카페 사람 바글바글해요. 보통 우리가 상권 한다고 유동 인구 체크하거든요. 맞아. 그거랑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가서 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좀 재밌었던 게,
사실 양재천 카페 거리가 10년 전에 약간 뜨다가 망했어요. 네. 안 좋아졌어요. 지금 다시 뜨는 게 잡힌 게 좀 잠깐 좀 재밌어요. 지금은 왜 뜨는 거예요? 잘 몰라요. 제가 사실은 아니 뭐 아시는 것처 얘기. 아니 그래서 잘 모른다. 그래서 왜 뜨지 좀 궁금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좀 과거보다 약간 좀 그 약간 규모가 큰 좀 F&B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5가지가 성수동, 그다음에 을지, 충무, 용산공원에서 또 효창공원, 그다음에 영등포, 신문단스 따라고 그래 강남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그 1층 상가들이 굉장히 위기도 오고 있고 뭐 그런 꼬마빌딩 위기랑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향후 주목해야 될 부동산 트렌드 좀 어떤 걸까요? 제가 여기서 한 6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 첫 번째 이제 플랫폼 도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플랫폼들의 장악력이 엄청나잖아요. 너무 엄청나죠. 너무 커요. 사실은 카카오페이 뭐 상장되자마자 엄청난 금융회사들하고 주가 주식 비슷하다고 하고. 예. 그래서 이 플랫폼이 이 일반인들한테 미칠 영향이 굉장히 커요. 네. 특히 이제 도시적 측면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스타그래머블 도시, 인스타그래머블 스페이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뭐 치장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맞아요. 도시하고 이제 공간 같은 것들이 그거서 저는 플랫폼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영역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은 상가 건물이나 상가 갖고 있으면 되게 그 돈을 임대료 잘 받는 구조였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힘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대 중반부터 힘들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게 아니고 힘들어지다가 코로나가 한 방 더 세게 친 거예요. 심각해진 거고요. 그 전부터 이미 디지털로 가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라는 게 2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매 소비가 있는 거고요. 네. 경험 소비가 있어요. 판매 소비라는 건 이제 물건을 정말 자기가 구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 물건 구입을 오프라인 가서 이러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온라인으로 하죠, 진짜. 그렇죠. 가서 이게 쇼루밍 한다고 해서 보고서 온라인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요즘 서점 가서도 거기 가서 보고 띡띡 좀. 왜냐면 그게 더 싸니까. 맞아요. 10%. 교보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몰랐는데 괜히 내가 또 들고 가서 무겁게 두고 갈 필요도 없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트렌드 자체는 오프라인 리테일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리테일이 붕괴가 아니에요. 온라인 쇼핑, 온라인 리테일은 잘 돼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오프라인 리테일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고, 네. 뭐 그 관점에서 저 약간 좀 이쪽에서 제일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요. 사실은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미국의 이제 백화점들 중에서 네. 저가형 물건 파는 데들도 있고 고가형도 있잖아요. 그죠? 있죠. 저가형 백화점들은 당연히 아마존 때문에 망할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했어요. 네. 예. 근데 고가형 중에서 이 니만 마커스라는 백화점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니스 뉴욕이라는 백화점이 망할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니스 뉴욕은 굉장히 시크한 패션들을 파는 굉장히 틈새 시장이 강한 데거든요. 네. 그리고 니만 마커스는 완전 럭셔리 탑이고 니만 마커스의 그 자회사인 버거더프 굿만이라는 그 백화점은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정말로 10년 전에 가도 블라우스 하나가 1,몇백 불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인데 엄청나게 비싼 파는 고가예요. 근데 이게 파산을 신청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 인더스트리에서 저가부터 고가까지가 거의 대부분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잘하는 데가 있어요. 섹스피스 에버뉴 지금 잘하는데 네. 거기는 디지털 하나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잘하는 거고 아닌 데는 다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네네. 사실은. 그러면은 백화점이 힘든데 네네. 그 빅박스라고 얘기하는 대형마트가 잘 되겠냐고요. 네. 대형마트도 힘들어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테일을 크게 4가지로 봐요. 제일 큰 게 쇼핑몰이고요. 그렇죠. 쇼핑몰 안에 이제 우리가 앵커로서 백화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마트가 있고 편의점이 있어요. 있죠. 편의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다 힘들어요. 나머지 3개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요즘에 뭐 백화점 갔을 때 사실 명품 매장에 막 줄 엄청 서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아, 명품은 역시 백화점 잘 되는구나라고 좀 오해하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거기서 왜 줄 서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팔패치 가면 견적이 사는데. 아, 물론 이제 특이한 걸 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는 브랜드들은 사실은 인터넷 쇼핑이 주로 안 되는 것들도 있어. 그렇게 가는 거고요. 네. 백화점이 그래서 트렌드를 보시면은 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이 백화점이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게 2가지가 들어가요. 우선은 F&B, 요식업이 들어가고 네. 나머지는 판매, 그렇죠. 패션 액세서리예요. 네.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경험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 관련된 걸 무지하게 강조해요. 맞아. 예, 음식 관련된 거. 되게 맛집들, 종류의 맛집도 엄청 유치하더라고요. 그래서 F&B 비중을 전체에서 더 늘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얘네가 다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 그죠? 이게 있어요. 이걸 못 줄여요. 이걸 다 늘릴 수도 없어요, 없죠, 사실은. 없죠. 예.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백화점이 과연 미래가 밝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는 물론 여의도 더현대 사람 빠글빠글 알고 있습니다만은 더현대 갔다가는 저 다른 백화점 못 가요. 왜냐면 다른 데도 너무 좋고 하는데 네. 더현대는 뭔가 공간이 좀 더 넓잖아요. 넓죠. 네. 넓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숲풀 같은 거 그런 네. 것도 좀 있으니까 뭔가 약간 산책하는 느낌이 좀 네. 들더라고요. 좋으신 말씀인 게 그게 우선 공간의 로스고요. 그죠? 그게 또 그렇게 되는 네, 두 번째는 거기다 그거를 플랜트 해가지고 그거 관리한다고 해서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 공간이 중요한 게 백화점이 경험 공간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다른 백화점 가보시더라도 스타일란드 홍대 같아요. 스타일란드 홍대 가면 점원이 와가지고 이거 사세요 그거 안 하거든요. 알아서 경험하시고 자기 브랜드 경험, 본인 우리 브랜드 경험하시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세요. 사는 것도 여기서 알아서 사시면 돼요, 사실은. 그 공간을 일로 가는데 네. 백화점이 과연 자기들의 온라인 모바일 쇼핑몰이 그렇게 탄탄하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 되죠.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 공간 자체는 지금 경험 소비 공간을 하면서 판매까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경험 소비가 차별적 경험 소비여야 되는 겁니다. 더 현대 가시는데 맨날 똑같은 거 있고 맨날 똑같아. 과연 1년 후에 갈까요?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삐에로 쇼핑이에요. 삐에로 쇼핑 맨 처음에 완전히 와 했죠. 했죠. 네, 와 했고 근데 사실은 일본에는 도쿄호텔 쇼핑 거의 카피한 거잖아요. 맞아. 그죠? 근데 서울에서 와 했는데 재방문율이 과연 높냐 이거예요. 완전 차별적 경험 소비였죠. 한 번 갔을 때는. 그럴 거 없어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차별적 경험을 위해서 그걸 계속 줘야 한다는 거죠? 계속 바꿔야 돼요. 대기업은 가능해요, 이게. 네. 대기업은. 근데 일반인들이 과연 할 수 있겠냐예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예. 유튜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오프라인 리테일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 관점에서 상가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상가 투자.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오프라인들이 안 좋아진 거는 영향 뭐 당연히 다 아시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온라인 쇼핑몰의 선두주의 아마존을 보자고요. 네. 그럼 아마존의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경쟁력이 뭘까를 보면은 물론 아마존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때렸다 돈을 벌어요. 그거 제외를 하고요. 본질적인 비즈니스의 물건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배송하는 건데 그렇죠. 물론 이제 바잉 파워가 커요.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보는 거 하나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거는 물건을 배송하는 시점부터 소비자가 배달 받는 시점까지를 우리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최적화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달이. 따라서 아마존은 경쟁력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물류예요. 물류센터. 예. 그래서 아마존은 물류 부동산하고도 경쟁을 해요, 사실은 지금. 예. 되게 재밌는 거는 아마존이 지금 비행기를 엄청 사고 있어요, 미국에서. 물류 때문에. 얘네가 아마존이 페덱스하고 경쟁해요, 지금. 페덱스만큼 지금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물류와 관련된 거 엄청 투자를 하는 거고, 사실 그 가능성을 보여줬던 게, 물론 지금 주식은 하락했습니다만, 쿠팡이에요. 쿠팡 맨 처음에 나와서 물류가 안정적이다는 인식을 브랜드화해서 사람들한테 심어줬어요. 쿠팡맨 뭐 이런 거. 네. 따라서 지금의,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 이후 트렌드는 이 리테일은 지면서 물류 부동산이 막 뜨기 시작했어요. 막 뜨기 시작하고 이제 코로나가 더 이들한테 저말 해줬죠. 예, 저말 해줬죠. 지금 다 배달시켜서 먹잖아요, 맞아, 사실은. 맞아. 그죠? 플라스틱 너무 쌓여갑니다. 그건 좀, 그렇죠. 예. 네. 과징금을 때려야 되나? 그럼 또 소비자한테 전가하겠죠, 또. 예, 플랫폼이 워낙 힘이 세니까. 따라서 이 물류 부동산이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관점에서는 이제 미국의 프로로지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물류 회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캔달스퀘어라는 회사가 거의 정말로 이게 저는 칭찬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물류 부동산이 업계 자체를 만들었어요. 정말 힘들게. 근데 이 회사들의 주식이나 아니면은 그 리츠 가격 같은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예. 남은 세계 하시죠. 남은 세계는 이제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은 있으니까요. 예. 그 관점에서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보여주기 위한 플랫폼들, 비주얼을 보여주는 이 플랫폼들에 대한 이해인데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의 그럼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대부분 MZ 세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 30대 세대고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소비를 하고
그 행위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충 이 친구들이 소비하는 게 한 행위가 제가 봤을 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잡혀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저는 X세대고 제 아이가 이제 Z세대거든요. 네. 대학생들.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저보다 못 살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쵸. 예. 그러니까 MZ세대는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예요. 세대 자체의 특성 자체가 이 세대가 사실은 과거와 같은 정규직이라든지 안정적 직업을 가질 확률이 좀 낮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로봇화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 그래서 세대 자체의 특징이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가성비를 굉장히 따져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커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세대가 이제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가치지향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와 가치가 같다고 하면은 프리미엄 주고서도 사요. 가성비를 따지지만 가치를 네, 본다. 이게 굉장히 충돌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파타고니아 같은 제품 저는 네네. 별로 예쁘다고 보지 않는데 네. 뭐 월스트리트에 젊은 애들 그냥 유니폼이 돼버렸어요. 맞아. 예, 이거 비싸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응원하는 제품들을 역시 비싸더라도 프리미엄 주고 사요. 예, 그건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근데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치지향적 상품을 개발하셔야 돼요. 예. 가치죠. 예, 그 두 번째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비주얼을 소비하기 때문에 과시형 소비를 해요.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스타그램 뭘 찍어야 돼요. 예, 밥을 먹진 않는데 4개 시켜가지고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요. 아니, 제 주변에 친한 동생도 음식점 오픈하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이걸 이쁘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식감부터 음식 모양부터 딱 그렇게 맞춰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약간 그거예요. 후배분이 이제 카페를 하시는지 아니면 먹는 식당을 하시는지. 먹는 식당. 아, 그래요? 근데 보통 제가 리서치한 부분은 카페는 결국 비주얼로 승부를 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멋이죠. 그렇죠. 근데 식당은 나중에는 결국 맛이에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예. 맛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보여주기가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카페 같은 데 보면은 계속 벽 모양 예쁘게 만들고 맞아요. 뭐 예쁜 뭐 칵테일스러운 것들 요즘 만들고. 카페가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장사하지 마시라는 게 투자비가 너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차별적 경험을 해서 또 갈아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홍대에 하는 카페 주인분은 카페를 한 4개를 해요. 4개를 하니까 인테리어는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좀 낫죠. 안 그러면 좀 힘들죠. 근데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긴 한데. 네. 그래서 하여튼 MZ 세대의 그 특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MZ 세대가 특히 Z 세대 같은 경우에 뭘 굉장히 재밌어 하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디지털 세대예요. 아이폰이 있던 세대거든요.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폰 뭐 스마트폰 갖고 다니던 세대니까 이건 그냥 디지털 세대잖아요. 완전한 디지털 세대인데 이런 Z 세대가 오프라인 공간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오프라인 공간 돌아다니면서 이제 차별적 경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요인 MZ 세대가 오프라인 공간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플랫폼들이 오프라인으로 내려와요. 더 이상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아마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온라인 어떻게 보면 다시 오프라인이 되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주로 매출은 일어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소비자와 접점을 늘리는 거죠. 접점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스타일 난다 같은 경우가 매출은 여기서 일어나겠지만 여기서 무신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소비자들이 와서 자기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역디지털화가 계속 발생해요. 근데 사실 역디지털 하면서 플랫폼들이 하는 전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플랫폼들은 매출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모바일에서. 오프라인 공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쇼잉 공간이에요. 소비자와 접점 공간, 경험 소비 공간. 비용으로 어차피 처음부터 잡고 들어가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브랜드를 그렇죠. 전파하기 위한 그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기가 플랫폼이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해요. 사실. 네. 자, 마지막은 요즘 뭐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한 키워드죠. 예. 메타버스. 메타버스인데요. 우선은 약간 좀 반반이에요. 네네. 반반이고. 그러니까 우선 메타버스 상에서 이제 부동산이 거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샌드박스 같은데, 더 샌드박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요즘 신문 보시면은 한 달 전인가 한 3, 4개월 전 대비 뭐 가격이 굉장히 땅값이 올랐다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코인 시장이 폭등을 하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코인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메타버스 상의 부동산은 그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바라보는 메타버스는 뭐냐면 이게 메타가 초월적이긴 한데 메타버스 공간하고 이 리얼 공간하고 아마 연결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사실은요. 네.
왜냐면은 MZ 세대가 여전히 오프라인 공간 돌아다닌다고 한다고 했을 때 메타 상상에서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는데 네. 그 경험을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할 수 있어? 그럼 굉장한 파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공간을 좀 연결시키는 비즈니스가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직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거의 메타버스 선상에서 근무를 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메타 선상에서 어떤 이런 새로운 유형의 뭐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메타버스는 메타버스에서 부동산 사는 것들은 우선은 코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고 메타버스가 어떻게 미래에 바뀔 거는 저는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리얼 공간을 어떻게 융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예, 좀 그게 좀 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트렌드에서 어쨌든 중요한 세대 중 하나는 이제 어쨌든 MZ 세대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가성비랑 가치지향적이랑 이제 과시형인데 예. 저도 MZ 세대의 마지막 그렇죠. 끝자락을 그렇죠. 차지하기 때문에 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이 가성비를 예. 중요시 돼 있잖아요. 그 가성비에 이 과시형이 좀 포함된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제 뭘 투자했을 때, 뭘 샀을 때 이게 실제로는 가치가 되게 낮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이게 가시형이 가능한 것들이 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되게 높은.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가심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예. 요즘 좀 주변에 좀 소비나 제 주변 지인들이나 동생들 보면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실제로는 저걸 예. 저 소득에 막 저 정도 막 얘가 돌보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저걸 굳이 사야 되나?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뭐 신문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뭐 페라리 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건 과시형 소비인데 자기 소득은 한정적일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완전히 가성비로 가는 거죠, 이제. 다 있네요. 과시형과 가성비도 뭐 각자의 삶인 거니까. 그렇죠. 자, 2030 세대분들 아까 전에 이제 최근에 가장 집을 많이 산 세대들은 또 하나라고 해주셨지만 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면 못 산 분들은 진짜 뭐 사회적 박탈감이라든가 저도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끼는 주변 지인도 많이 봤는데 그분들은 사실 지금 뭐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 보면 지금 서울에 뭐 집이 이런데 내가 언제 따라가냐? 그냥 난 지금 행복하게 살래 쓰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 좀 교수님은 아까 전에 2013년과 14년에는 제자분들에게 지금 갭 투자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좀 어떤 이야기? 지금 우선은 자본 축적의 시기를 가지셔야 돼요. 자본 축적의 시기를 갖고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장 많이 다니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트렌드 같은 것들 익히시고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사이클이에요. 물론 과거보다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확실히 이 가격대 심리적 저항선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는 게 한 번 튀면 가요. 그때는 못 돌아가요. 언젠가는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셔야지 또 놓치면은 3, 4년 후에 또 기회가 안 되는데 놓치는 경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우리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0년대 중반에 향후 5년가 뭐 2년인가 5년 후에 뭐 50% 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누군가는. 그죠? 그때는 다 대세 하락이었어요. 2014, 15 다 대세 하락. 근데 지금 다 대세 상승이었다가 약간 꺾이는 시점이고 앞으로 아마 한 3, 4년 후에 그때도 또 나올 거예요. 부동산 대세 하락. 예. 근데 부동산은 명확하게 말씀하면 사이클이 있는 시장이에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본 축적, 언젠가는 매수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시고 자본 축적과 공부하는 기간을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2013년 시기를 많이 놓치신 분들은 또 그 다음에도 만약 이번 시기를 놓치고 이걸 한 번씩 놓칠 때마다 그 사이 허들은 더 높아지는 거겠죠? 높아지죠. 예.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중산층을 포함한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상류층은 알아서 살면 돼요. 지금 자산 격차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자기 재산 100억 있는데 뭐 10억 하던 게 20억은 그냥 알아서 살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중산층과 서민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적정한 비용을 내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를 못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다음 정권에서 누군가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소득이 부족한 걸 아니까 우리가 약간 여기에 대해서 이자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좀 뭐 인센티브를 줄게 아니면은 이거를 공유할 테니까 나중에 팔 때 같이 이익을 쉐어해서 팔어. 그럼 본인도 부담이 낮고 괜찮은 주택을 살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하여튼 저는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정부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로서 또는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분으로서 부동산을 반드시 재발하는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작가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에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아마 예. 2023년에 또 뵙겠지. 너무 몰려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저도 몰려서 생각해서 뭐 제가 뭐 100% 투자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 부동산이라는 게 한 번 사면은 최소 5년은 갖고 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시점 그리고 시기 그다음에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시고 좀 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부동산이 또 여전히 오른다고 하신 분도 있고 교수님처럼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시청자분께서 사실 뭐 양쪽 의견을 잘 조합해서 결국 네. 투자의 선택은 본인이 판단하시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 하실 때 참고용으로 부동산 트렌드 2022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수님과는 또 2023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경민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